동네 꼬마도 바보라 놀리는 팔보. 착해 빠진 어느 선비를 만났는데 베베베 어버버 아르르. 배가 고픈 것이요? 내 주먹밥을 나눠줄 터이니 나눠 먹읍시다. 베베베 뭐라는 것이요? 말을 못하시오? 뭐야? 저기 내 동생인데 나랑 얘기 중이었어. 비켜주시오. 아, 귀신이가!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유신이었는데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을 잃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으며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등에 짐 보따리 하나 메고 산길을 걷다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고 손에 쥔 돈이라곤 은자 몇 냥뿐이었으니 그나마 그것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산속 흉가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집은 들어가면 사흘 안에 송장이 되어 나온다오. 악귀가 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절대 가지 마시오.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김유신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고 다른 이들도 고개를 저었으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쓸쓸하게 웃었고 갈 곳이 없었으니 흉가라도 지붕이 있으면 다행이었으며 비를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소. 하지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이미 배웠소이다. 김유신이 담담하게 말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빗줄기가 굵어졌고 김유신은 짐을 들고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옷이 흠뻑 젖었으며 신발도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흉가에 도착했는데 대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 허리까지 올라왔으며 집 전체가 스산한 기운을 풍기면서 으스스했습니다. 김유신이 마당에 들어서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마 밑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온몸이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걸친 젊은 사내였는데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으며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비를 맞으며 떨고 있다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빈털털이지만 저 사람은 더 불쌍해 보였고 혼자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으니 허를 차며 다가갔습니다. 이 빗속에 오갈 데가 없는가 보오. 집은 허름하나 비는 피할 수 있고 방은 따뜻하니 안으로 들어오시게. 김유신이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고 김유신의 손을 보면서도 반응이 없었으며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사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은 힘없이 비틀거렸으며 겨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신이 사내를 부축해 방 안으로 데려갔고 아랫목 따뜻한 곳에 앉혔으며 젖은 옷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김유신은 짐에서 콩 한 줌을 꺼냈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었지만 나눠 먹을 수는 있었고 물에 불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피다 보니 방이 따뜻해졌고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으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2그릇을 만들어 하나는 사내에게 주었고 자신은 윗목 찬 곳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죽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소리 없이 울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김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고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울까 싶었으며 천천히 드시게 체하겠소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김유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흐릿했지만 뭔가 감정이 스쳤고 입술이 떨렸으며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죽을 먹었고 김유신도 자신의 죽을 조금씩 먹으면서 사내를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이 문을 흔들면서 으스스한 소리를 냈으며 김유신은 사내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덮자 곧바로 잠들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으며 오랜만에 편히 쉬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신도 윗목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고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깨어났는데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었고 숨이 넘어가지 않았으며 눈을 번쩍 뜨자 귀신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핏자국이 가슴에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으며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귀신이 으르렁거리며 힘을 더 주었습니다. 김유신은 숨이 막혀 헐떡였고 목이 조여오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귀신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분노 속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쳐 보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신은 목이 눌린 채로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원한이 깊어 보이는구려. 내가 제사라도 지내 드릴 테니 노여움을 푸시오. 김유신이 힘겹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귀신은 멈칫했습니다. 자기 목을 조르는데도 욕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귀신은 김유신을 내려다보았고 소나기 힘을 조금 풀었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무섭지 않은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귀신이 물었습니다. 김유신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그대가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 무슨 일을 당하신 게요? 김유신이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귀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귀신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김유신이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고 목을 문지르며 숨을 몰아쉬었으며 귀신은 그를 내려다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이라니,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눈빛이라니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고 귀신은 창밖을 보았으며 김유신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귀신이 다시 김유신을 보았는데 저기는 사라졌고 다만 피곤하고 슬픈 표정이었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유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집에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하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소? 김유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으며 귀신은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랫목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았고 눈빛이 애틋하게 슬퍼졌으며 손을 뻗었다가
허공을 잡았습니다. 김유신도 사내를 보았는데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꿈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을 해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더니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몸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져갔으며 방 안에는 김유신과 사내만 남았습니다. 김유신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죽지는 않았고 귀신이 악귀는 아닌 것 같았으며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사내를 해치지 말라는 말이 간절했고 혹시 저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으며 내일 밝으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유신은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고 귀신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으며 저렇게 깊은 원한을 품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유신이 눈을 뜨니 목이 얼얼했고 간밤의 일이꿈만 같았지만 목에 남은 손자국이 실제였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랫목을 보니 사내가 여전히 자고 있었는데 평화로운 얼굴이었고 햇살을 받아 온화해 보였으며 간밤에 흘렸던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쌀로 죽을 끓였는데 어젯밤 콩죽보다는 나았고 정성껏 저으면서 끓였으며 사내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 다 되어갈 무렵 사내가 일어났는데 비몽사몽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고 김유신을 보더니 멈칫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소. 씻고 밥 먹읍시다. 김유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김유신이 우물가로 데려가 얼굴을 씻겨 주었으며 물수건으로 때를 닦아주니 젊고 순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스물 남짓해 보였고 눈은 맑았지만 초점이 없었으며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궁금했고 정성껏 씻겨주며 말을 걸어보았지만 사내는 반응이 없었고 그저 순순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죽 2그릇을 놓았는데 김유신은 사내를 아랫목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으며 자 드시게라고 말했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었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으며 김유신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유신이 고개를 돌리니 귀신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이 애틋했으며 손을 뻗었다가 허공만 잡았습니다. 김유신은 귀신을 보았고 귀신도 김유신을 보았으며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유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분과 아는 사이시오? 김유신이 물었습니다. 귀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동생이요. 이름은 팔복이고 원래는 총명한 아이였는데 귀신이 말하다 말았고 눈물이 고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유신은 놀랐습니다. 저 귀신이 팔복의 형이라니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이었고 무슨 일로 귀신이 되었는지 궁금했으며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김유신이 물었습니다. 귀신은 긴 한숨을 쉬었고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고 아직도 생생했으며 원한이 사무치는 이야기였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형제는 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형은 만복이었고 동생은 팔복이었으며 형은 동생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어느 날 집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구들이 망가져 고치다가 구들장 밑을 들춰보니 이상한 것이 보였고 더 파보자 항아리가 나왔으며 뚜껑을 열어보니 금덩이가 가득했습니다. 형제는 깜짝 놀랐고 이것으로 편히 살 수 있겠다 기뻐했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우연히 보았고 입이 가벼워 떠들고 다녔으며 결국 조 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은 탐욕스러운 자였고 남의 것도 빼앗아 가는 자였으며 금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는데 칼을 들고 있었고 눈빛이 사나웠으며 금괴를 내놔라고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동생을 벽장에 숨기고 나왔는데 조 대감 앞을 가로막았고 이건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 것이오라고 말했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 대감이 칼을 뽑았습니다. 내 놈 같은 천것이 금을 가지면 뭘 하느냐.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조 대감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고 만복의 가슴에 꽂혔으며 피가 쏟아졌습니다. 만복은 쓰러지면서도 벽장을 보았습니다. 틈 사이로 팔복의 눈이 보였고 공포에 질린 눈이었으며 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만복이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집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지진처럼 요동쳤으며 대들보가 삐걱거리면서 갈라졌습니다. 조 대감과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으며 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괴가 있던 곳이 함몰되었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항아리가 깊이 묻혔고 돌과 흙이 쏟아져 덮었으며 순식간에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들보 하나가 무너져 내렸고 조 대감 바로 옆에 떨어졌으며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악귀다. 악귀가 나타났다. 조 대감이 기겁하며 소리쳤고 하인들도 질겁해서 도망쳤으며 금괴는 내팽개친 채 달아났습니다. 만복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장을 보았고 팔복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으며 팔복아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고 죽었습니다. 벽장 안에서 팔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아, 형아. 팔복이 울부짖으며 나왔고 형의 시신을 안았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고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며 팔복의 정신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후 팔복은 말을 잃었습니다. 형을 묻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집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으며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 거지처럼 떠돌았고 만복의 귀신은 동생을 따라다니며 지켰으며 저승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조 대감은 금괴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 다시 찾아왔지만 집에 들어서면 괴이한 일이 생겼고 돌풍이 불거나 낙뢰가 떨어졌으며 인부들이 다치거나 미쳐버렸습니다. 결국 흉가로 소문이 났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으며
금괴는 땅 밑에 묻힌 채로 5년이 흘렀습니다. 만복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김유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였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복을 보니 여전히 죽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고 순박하게 웃고 있었으며 형을 잃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셨겠소. 김유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고 팔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된 동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소. 게다가 조 대감 그 악당을 그냥 둘 수도 없고. 만복이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두 형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죽어서도 동생을 지키는 형이었고 정신을 잃고도 형을 기다리는 동생이었으며 끊을 수 없는 형제였습니다. 김유신은 결심했고 두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만복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팔복을 돌보겠소. 이제부터 우리 셋이 식구요. 형님은 저승갈 생각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만복은 놀랐고 김유신을 보았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고마웠으며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만복이 목이 메어 말했고 김유신은 미소 지었으며 팔복도 옆에서 죽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유신과 팔복 그리고 만복의 귀신이 함께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고 집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흉가라던 집이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부지런히 집을 수리했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으며 팔복은 옆에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가끔 따라했습니다. 만복은 늘 그림자처럼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팔복이 넘어질 것 같으면 바람을 일으켜 받쳐주었고 밤에 추우면 이불을 덮어주려 했으며 비록 손은 닿지 않았지만 정성만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신은 그런 만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고 이 형이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했으며 이제라도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유신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아껴 쓰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었고 오늘은 보리밥에 된장국을 끓였으며 김치도 조금 담가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그릇 3개를 놓았는데 하나는 김유신 것이고 하나는 팔복 것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만복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내 것도 차린 것이오.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만복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지 못해도 식구는 식구요. 함께 밥상에 앉아야 가족이지요. 김유신이 따뜻하게 말하며 만복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함께 앉아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고 5년 만에 가족과 밥상을 마주하는 느낌이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팔복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고 김유신도 먹으면서 가끔 만복을 보며 이야기를 걸었으며 형님, 오늘 날씨가 좋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복은 창밖을 보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참 좋구려. 만복이 중얼거렸고 김유신은 환하게 웃었으며 팔복도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형을 힐끗 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조금 맑아진 것 같았고 뭔가 느끼는 게 있는 듯 했으며 만복은 동생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김유신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만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 닿지 않으니. 만복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소. 형님은 팔보기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게 더 큰 도움이지요. 김유신이 말했고 만복은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으며 팔복을 돌아보았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마당에서 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채소라도 심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으며 땀이 흘렀습니다. 팔복이 옆에 쪼그려 앉아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유신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가끔 손을 뻗어 흙을 만지작거렸으며 만복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팔복에게 말했습니다. 팔복아, 이리 와서 이것 좀 잡아보겠나? 김유신이 괭이 자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팔복은 망설이다가 일어났고 천천히 다가와 괭이를 잡았으며 김유신이 손을 덮어 함께 땅을 팠습니다. 팔복의 손이 떨렸지만 힘을 주었고 땅이 파지면서 흙이 뒤집혔으며 팔복이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팔복이가 힘이 세구나. 김유신이 칭찬하며 팔복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팔복은 웃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웃음이었으며 만복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웃는 모습을 5년 만에 보았고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얼굴을 잊고 있었으며 이제야 다시 볼 수 있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김유신이 불을 켰고 저녁 밥상을 차렸으며 다시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이었고 소박했지만 따뜻했으며 팔복이 밥을 잘 먹는 모습에 김유신은 흐뭇해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팔복이 하품을 했습니다. 김유신이 팔복을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팔복이 눈을 감으려다가 만복을 보았고 손을 뻗었으며 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동생 곁으로 다가갔고 손을 허공에서 흔들었으며 팔복의 머리 위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만복이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만복이 나지막하게 부르는 자장가였고 팔복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노래였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든 것 같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뭔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계속 노래를 불렀고 동생의 눈물을 보며 자기도 울었으며 김유신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팔복이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인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고 김유신도 미소 지었으며 둘은 방을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김유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내가 5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선생이 며칠 만에 해주었소. 만복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식구요. 식구끼리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형님도 팔복이도 나도 이제 가족이지요. 김유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김유신을 보았고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며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생, 아니, 아우님, 정말 고맙소. 만복이 김유신에게 큰절을 했고 김유신은 황급히 말렸으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흉가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고 따뜻한 집이 되었으며 가족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무도 몰랐지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신과 팔복, 만복은 함께 지내면서 점점 가족처럼 되어갔고 팔복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으며 가끔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 위기가 찾아왔으며 조대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흉가에 새 주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고 그것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이 조대감의 귀에 들어갔고 조대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은 밤마다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에 흉가가 있고 그 밑에 금괴가 묻혀 있었으며 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거울을 보면 눈밑이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집착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야.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다른 놈이 가져간단 말인가. 조대감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선비놈이 금괴를 찾은 건 아닐까? 그래서 죽지도 않고 버티는 건 아닐까?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았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분노했으며 결국 결심했습니다. 저놈을 쫓아내야 해. 어떻게든 죽이든 쫓아내든. 조대감이 중얼거리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사흘 후 저녁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저녁밥을 짓고 있었는데 팔복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만복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고 깡패 서너 명이 들어왔으며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 나와라. 깡패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김유신이 부엌에서 나왔고 팔복을 보니 겁에 질려 있었으며 만복은 이미 깡패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귀신이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재빨리 팔복에게 달려가 뒤로 숨겼고 깡패들 앞에 섰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김유신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깡패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은 흉가라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당장 짐 싸서 꺼지지 않으면 뼈가 부러질 줄 알아. 깡패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김유신은 고개를 저었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팔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돈 주고 산 집이오. 나갈 이유가 없소. 김유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깡패들이 서로를 보더니 비웃었고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으며 그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신은 팔복을 더 꽉 안았고 등을 돌려 자신의 몸으로 팔복을 가렸으며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김유신의 등에 쾅 하고 부딪혔고 뼈까지 울리는 아픔이 퍼져나갔지만 김유신은 신음 소리조차 참았으며 팔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팔복이 김유신의 품에서 울부짖었고 아저씨,
아저씨라고 외쳤으며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몽둥이가 어깨를 때렸습니다. 김유신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고 어깨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으며 무릎이 꺾였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팔복을 안은 채로 버텼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는 손대지 마라. 김유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팔복을 더 꽉 안았습니다. 세 번째 몽둥이가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김유신이 으윽 하고 신음했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으며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팔복은 울면서 김유신의 얼굴을 만졌고 라고 중얼거렸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깡패들을 보았습니다. 만복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건드릴 수 없었고 아우가 맞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으며 5년 전 자신이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견딜 수 있었지만 네 번째가 내려오려는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자식아, 어디서 이리를 떠는 거야? 죽고 싶은가 보지. 깡패가 네 번째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만복이 폭발했습니다. 내 동생을, 내 아우를 건드리지 마. 만복이 외쳤고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으며 그 순간 바람이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마당에 흙먼지가 휘몰아쳤고 깡패들이 눈을 가렸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구름이 몰려왔으며 집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나타났습니다. 깡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김유신에게는 보였고 만복의 모습이 검은 연기처럼 변하고 있었으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고 손을 휘두르자 바람이 칼처럼 날아갔으며 깡패들을 덮쳤습니다. 깡패들이 날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공중으로 떠올랐고 마당 밖으로 내던져졌으며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고 장독대가 흔들렸으며 지붕 기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귀신이다. 악귀가 나타났다. 깡패들이 혼비백산하여 일어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으며 산길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마당에는 김유신과 팔복만 남았으며 만복은 천천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이 김유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많이 다쳤소? 만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유신은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등과 어깨가 아팠지만 팔복을 보며 웃었으며 괜찮소? 이 정도는 이라고 말하다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팔복이 김유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저씨, 아파. 피 많이 나. 팔복이 울먹이며 말했고 손으로 김유신의 입가를 닦아주었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김유신과 만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팔복이 말을 한 것이었고 5년 만에 처음이었으며 비록 어눌했지만 기적 같았습니다. 팔복이 계속 말했는데 형아도 여기 있어 라고 물었고 만복을 보는 것 같았으며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형이 여기 있다. 팔복아, 형이 널 지켜줄게.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손을 뻗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며 비록 닿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닿았습니다.
김유신이 두 형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도 행복했고 팔복이 나아지고 있었으며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만복이 김유신을 부축해 일으켰고 팔복도 옆에서 도왔으며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큰 위협이 올 것이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복도 같은 생각이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감싸주었으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깡패들이 도망간 다음 날부터 조 대감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궁리하다 보니 결국 더 악랄한 계획을 떠올렸는데 관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그 선비를 제거하면 되겠다 싶었고 조 대감은 비틀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법으로 해치우면 되지. 조 대감이 중얼거리며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틀 후 조 대감은 관아의 아전을 찾아갔습니다. 은밀한 방에서 만났는데 아전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조 대감을 맞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무엇이든 하는 자였고 조 대감이 딱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 대감이 은자 뭉치를 내밀자 아전의 눈이 반짝였고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흉가에 사는 선비 하나를 없애고 싶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가 주시오. 조 대감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전이 은자를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일이지요. 아전이 말하며 계획을 짰습니다. 관청의 물건을 몰래 빼돌려 선비 집에 숨겨 놓으면 되었고 도둑으로 몰아잡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 사또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한낮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마당에서 팔복과 함께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팔복이 요즘 부쩍 말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저씨, 이것이 뭐요라고 말하며 씨앗을 보여주니 김유신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만복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생이 나아지는 모습에 기뻐했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대문 밖에서 지나가는 척했습니다. 김유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팔복과 계속 밭을 일구고 있었고 만복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조 대감이 보낸 자였고 김유신이 밖에 있는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김유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빨리 짐 보따리를 뒤지더니 관청에서 훔쳐온 은그릇과 비단천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유신은 여전히 밭을 일구고 있었고 사내는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몰려왔는데 대여섯 명이나 되었고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김유신이 나왔고 팔복과 만복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자가 여기 사는가? 아전이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소인이 김유신이옵니다. 김유신이 대답했습니다. 관청 물건을 훔친 죄로 잡아간다. 포졸들, 저자를 결박하라.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관청 물건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김유신이 외쳤는데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이 김유신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잡아가? 팔복이 울먹이며 물었는데 겁에 질린 얼굴이었고 김유신의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팔복아. 오해일 거야. 곧 풀릴 거야. 김유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팔복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은그릇과 비단천을 들고 있었는데 아전에게 보여주자 아전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역시 도둑이었구나. 증거가 여기 있지 않은가. 아전이 소리치며 김유신을 가리켰습니다. 김유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물건을 본 적도 없었고 자기 방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유신의 팔을 잡더니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누명이요. 저는 도둑이 아니요. 김유신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팔복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아저씨 놔줘.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팔복이 포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만복이 바람으로 막았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팔복을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팔복은 울면서 김유신을 불렀고 김유신도 팔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전이 김유신 앞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께서 신문하실 것이다. 증거가 확실하니 변명해봤자 소용없고 도둑질은 참수감이지. 아전이 차갑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김유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참수라는 말에 다리가 풀렸지만 포졸들이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팔복은 쓰러져 울고 있었고 만복은 동생을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무력함에 괴로워했습니다. 김유신이 끌려가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팔복이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만복이 동생 곁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팔복아, 형님, 걱정 마시오. 곧 돌아올 거요. 김유신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산길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흉가에는 팔복과 만복만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이었고 적막했습니다. 팔복은 계속 울면서 아저씨, 아저씨 라고 중얼거렸고 만복은 하늘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 대감의 지시라는 것을 알았고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김유신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인 만복은 관아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가면 힘이 약해져 사라질 것이었기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복이 팔복을 보았습니다. 동생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동생이 움직여야 했고 동생만이 김유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속삭이기 시작했는데 팔복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팔복아, 정신 차려야 해. 형 말 들려. 착한 아저씨가 죽어. 우리가 구해야 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복은 울음을 멈추고 형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뭔가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아, 어떻게?
팔복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그날 나쁜 놈이 떨어뜨린 거 기억나? 마루 밑 증거가 있어. 만복이 천천히 말했는데 팔복의 기억을 깨우려 했고 간절했습니다. 팔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말이 뇌리를 파고들면서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는데 희미했지만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날 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팔복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는데 형이 숨으라고 했기에 꼭꼭 숨었고 작은 틈 사이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고 칼을 들고 있었으며 형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팔복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형이 벽장을 향해 속삭였고 팔복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조대감이 형을 찔렀고 피가 쏟아졌으며 형이 쓰러졌습니다. 팔복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복아, 도망. 형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고 팔복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으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집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고 대들보가 갈라졌으며 조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쨍그랑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고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은장도였습니다. 조대감이 떨어뜨린 것이었는데 마루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조대감은 너무 급하게 도망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팔복은 그것을 보았고 위치를 기억했으며 그 후 정신을 놓아버렸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팔복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형아, 기억났어. 은장도 마루 밑으로 굴러갔어. 팔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거야, 팔복아. 그걸 찾아야 해. 그걸 가지고 관아에 가야 아저씨를 구할 수 있어. 만복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팔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두려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착한 아저씨가 죽으면 안 되었고 예전에 나는 무서워서 도망만 쳤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저씨가 날 지켜줬고 이번엔 내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형아, 내가 찾을게. 꼭 찾을게. 팔복이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근처. 큰 장독대 밑. 그 아래 마루판이야. 만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팔복은 장독대를 보았는데 무거워 보였고 혼자 옮기기 힘들 것 같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장독대를 밀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밀었으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빴지만 계속 밀었습니다. 장독대가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마루판이 드러났고 팔복은 손으로 틈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기였는데 왜 없는 걸까요? 형아, 여기 없어. 팔복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만복도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5년이 지났고 땅이 가라앉았을 수도 있었으며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루판을 들어 올려 밑을 파봐.
만복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팔복은 마루판을 들어 올려려 했지만 꽉 끼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틈을 긁었지만 안 떨어졌고 더 힘을 주자 손톱이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팔복이 신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틈에 넣어 억지로 들어 올렸고 손톱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피가 흘렀지만 마루판이 들렸습니다. 밑이 보였는데 어두웠고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복이 손을 넣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었고 피 묻은 손으로 계속 파내려갔으며 손가락 끝이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파도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스러웠으며 팔복은 주저앉았습니다. 형아. 없어. 어떻게? 팔복이 울먹였습니다. 만복이 동생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팔복아, 조금만 더 파보자. 꼭 있을 거야. 만복이 외쳤습니다. 팔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다, 포기하면 안 된다. 아저씨가 날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 팔복은 다시 손을 넣었고 더 깊이 파기 시작했으며 온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팔복은 재빨리 움켜쥐었고 꺼내보니 은장도였으며 흙을 닦아내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정윤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보였고 증거였습니다. 형아, 찾았어. 팔복이 기뻐하며 은장도를 치켜들었습니다. 만복도 기뻐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팔복아, 이제 관하로 가야 해. 빨리 가야 아저씨를 구할 수 있어. 해가 뜨기 전에. 만복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팔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장도를 품에 꼭 넣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마당에 있었고 횃불이 보였으며 조대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람을 보낸 것이었고 팔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팔복은 겁에 질렸지만 도망쳐야 했습니다. 뒷문으로 달렸는데 하인들이 쫓아왔고 횃불을 들고 있었으며 서라, 이놈이라고 외쳤습니다. 팔복은 산길을 내려갔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났으며 은장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인들 눈에 흙먼지를 날렸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길을 막았으며 팔복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힘도 한계가 있었고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며 멀리 가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팔복아, 혼자 가야 해. 형은 여기까지야. 꼭. 아저씨를 구해. 만복이 외치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은 뒤돌아보았는데 형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눈물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아, 꼭 구할게. 약속해. 팔복이 중얼거리며 다시 달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건너야 했는데 물이 차가웠고 미끄러웠으며 팔복은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하지만 돌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고 은장도를 떨어뜨릴 뻔했으며 간신히 잡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따라잡았습니다. 팔복의 팔목을 잡았고 이놈 어딜 도망가 하며 잡아당겼으며 팔복은 비틀거렸습니다. 은장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재빨리 다른 손으로 잡았고 온 힘을 다해 하인을 밀쳤습니다. 하인이 물에 빠졌고
팔복은 다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나를 지켜줬고 이번엔 내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였으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지나쳤고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팔복이 넘어졌는데 땅에 굴렀고 무릎이 까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어났고 은장도를 확인했으며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보니 하인들이 개를 끌고 쫓아오고 있었고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으며 위험했습니다. 팔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관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보였고 희망이 보였으며 팔복은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참았으며 은장도를 꼭 쥐고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고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처형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팔복은 더 빨리 달렸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으며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기다려. 내가 간다. 꼭 구한다. 팔복이 외치며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는데 처형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자 포졸들이 죄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결박당한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검었고 억울함에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형대 앞에 무릎을 꿇자 망나니가 칼을 들고 다가섰습니다. 햇살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사또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김유신은 관청 물건을 훔친 죄로 참수에 처한다. 사또가 선언하자 군중이 웅성거렸고 김유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팔보가, 만복 형님, 미안하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속으로 중얼거리다 보니 눈물이 고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칼날을 따라 반짝이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데 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게 보였는데 팔복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피투성이었으며 손은 너덜너덜했지만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죽이지 마. 아저씨는 억울해. 팔복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처형장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팔복을 막으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는데 팔복은 밀고 들어가다가 사또 앞까지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이거 봐주세요. 증거예요. 팔복이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꺼내 사또 앞에 던졌습니다. 은장도가 쨍그랑하고 땅에 떨어지면서 햇살에 반짝였는데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또가 은장도를 집어들더니 이름을 읽었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정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사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팔복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이 사람이 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이걸 떨어뜨렸어요. 팔복이 더듬거리며 외쳤는데 손가락으로 조대감을 가리키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도 당황했고 조대감이 군중 속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조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헛소리다. 저 미친놈이 하는 소리를 어찌 믿는단 말이오. 조대감이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팔복을 가리켰는데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팔복이 조대감을 보자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형을 죽인 자였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서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았고 팔복은 울부짖었습니다. 조대감이 하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죽여라.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는구나. 조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칼을 들고 팔복을 향해 다가왔는데 팔복은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김유신을 보며 버텼습니다. 김유신이 팔복의 이름을 외쳤지만 결박당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칼을 휘둘러 팔복을 베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칼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칼을 잡고 있었기에 하인이 놀라서 칼을 놓쳤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대낮인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거렸습니다.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늘을 보았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먼지가 휘날렸고 무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처형장 한가운데 나타나더니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만복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팔복과 김유신에게는 보였고 조대감에게도 보였습니다. 조대감이 귀신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이 떨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만복은 검은 연기 형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5년간 품었던 원한이 폭발하면서 악귀가 되어 있었는데 눈빛이 불타올랐고 조대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볼 수 없었지만 바람과 어둠을 느끼면서 두려워했고 조대감만이 똑똑히 볼 수 있었기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말랬지. 만복이 외쳤는데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면서 조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대감의 팔이 비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조대감의 팔을 잡아 비틀자 뼈가 삐걱거렸고 조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만복이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리면서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5년 전 내가 나를 죽였지. 금 때문에 내 동생 앞에서 나를 찔러 죽였지. 만복이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그 형상을 보며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흘렀는데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귀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대감이 울부짖으며 빌었지만 만복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명령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짓을 모두 말해라. 사또 앞에서 다 말해. 만복이 명령했습니다. 조대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형상이 너무 무서웠고 팔이 아팠으며 공포의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죽였어. 내가 만복을 죽였다고. 5년 전 칼로 찔러 죽였고 이 선비도 함정에 빠뜨렸어. 다 내가 한 짓이야. 조대감이 울부짖으며 자백했는데 모든 것을 털어놓더니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조정윤을 잡아라. 그리고 김유신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사또가 명령하자 포졸들이 달려가 조 대감을 결박했고 김유신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김유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죄가 벗겨졌고 자유로워졌으며 팔복을 보았습니다. 팔복이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해냈습니다. 만복은 동생을 보았습니다. 팔복이 고개를 들어 형을 보며 눈물 흘렸고 만복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힘이 다해가고 있었는데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이 팔복에게 달려갔습니다. 팔복을 안아주었고 팔복도 김유신을 안으며 울었으며 만복은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을 풀었고 동생도 제정신을 차렸으며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처형장의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조 대감은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김유신과 팔복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만복이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형체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김유신이 만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김유신이 다가가려 하자 만복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다만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복이 형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형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었기에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고 달려갔습니다. 형아, 어디가? 안 돼, 형아. 팔복이 외치며 만복을 안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팔복아, 형은 이제 가야 해. 5년 동안 너를 지키느라 저승 못 갔는데 이제 한도 풀렸고 너도 제정신 차렸으니 갈 때가 됐어. 만복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형아 가면 안 돼. 나 혼자 어떡해. 팔복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복이 김유신을 보았습니다. 김유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만복은 천천히 김유신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절을 했습니다. 은혜 갚고 갑니다. 제 동생, 부탁드립니다.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유신이 황급히 만복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큰절까지 하시다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형님이 절 구해 주셨습니다. 김유신이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이 팔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팔복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는데 닿지는 않았지만 팔복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만복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간다. 아저씨 말씀 잘 듣고 울지 말고 형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팔복아. 만복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이 울부짖었습니다. 형아, 형아, 가지 마. 팔복이 외치며 손을 뻗었지만 만복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흩어졌고 따뜻한 바람이 되어 팔복과 김유신을 감싸더니 사라졌습니다.
만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팔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김유신도 옆에 앉아 팔복의 어깨를 감싸 주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이 팔복을 일으켰고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으며 팔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올라 흉가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흉가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루 쪽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김유신과 팔복이 다가가 보니 구들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고 김유신이 구들장을 들어 올리자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면서 빛났고 엄청난 양이었으며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김유신과 팔복은 서로를 보았는데 만복 형님이 남겨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김유신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팔복도 울면서 금괴를 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형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했으며 만복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빌었습니다. 팔복은 형에게 말을 걸었고 형아, 나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돌봐줘. 형아도 편히 쉬어라고 말했으며 김유신도 형님, 팔복이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유신은 금괴로 팔복을 치료했는데 한양의 명의를 찾아가 약을 지어 먹였고 침을 맞췄으며 팔복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또렷해졌고 글자도 배우기 시작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팔복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가르쳤는데 팔복이 총명했기에 빨리 배웠고 글 읽기를 좋아했으며 김유신은 흐뭇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지냈고 밥을 함께 먹었으며 밤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팔복은 이제 25이 되었는데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예전의 바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가도 갔고 아이도 생겼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유신과 팔복은 산속 만복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봄꽃이 피어 있었으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앉았고 술과 음식을 차렸으며 만복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왔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형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팔복이 밝게 말했는데 예전처럼 더듬거리지 않았고 또렷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아, 나 이제 장가 갔어. 아내도 착하고 애기도 생겼어. 이름은 만복이라고 지었어. 형아 이름으로 지었지. 팔복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유신도 말했습니다. 형님, 팔복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저도 팔복이와 함께 잘 살고 있고 형님이 남겨주신 것으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신이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는데 꽃잎을 날리면서 두 사람을 감쌌고 만복의 대답 같았습니다. 팔복이 하늘을 보며 웃었고 김유신도 웃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무덤에 절을 했고 다음에 또 올게라고 말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이 따뜻해 보였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으며 가족이었습니다. 만복은 저승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소 지으며 편히 쉬고 있었을 것이고 동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5년 세월이 비로소 따뜻한 가족으로 돌아왔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으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